나비는 학습 애완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학습이나 문화 쪽으로 속해요. 나비를 길러가지고 식용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식용곤충 하면서 이 분야가 많이 지금 다운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장수풍뎅이를 아이들이 유충 가지고 놀았던 게 아니고 성충을 가지고 놀았어요. 약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장수풍뎅이 한 마리 없으면 왕따 당하다시피 했었어요. 애들이 주머니 장수풍뎅이 넣고 다녔었죠. 교실에 책상에 놓고 남자애들은 막 배틀을 시키고 장수풍뎅이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문화용으로 학습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던 건데 나비도 마찬가지로 나비는 주로 이제 학습용으로 조금 쓰이고요. 대부분 행사 문화용이죠. 어떤 행사 시에 많이 들어가는 게 나비입니다. 특히 표본하면은 나비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죠.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렇게 이제 4단계를 거치는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입니다. 완전 탈바꿈이라는 거는 지난번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과 애벌레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애벌레와 번데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번데기와 성충이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나비는 특별하게 이 과정들을 옆에서 그냥 눈으로 다 관찰할 수 있어요. 다른 갑충들은 번데기 과정을 쉽게 못 보거든요. 번데기 과정을 톱밥 안에 방을 만들었을 때 번데기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관찰이 어려워요. 근데 나비는 번데기도 항상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화가 돼가지고 껍데기가 딱딱해지면은 그 상태로 그냥 약 한 상온 한 25도에서 30도씨 상태에서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번데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면은 메뚜기 뭐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죠. 약충 때 이미 어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크기만 다른 거죠. 근데 나비는 완전 탈바꿈하는 장수풍뎅이 같이 알, 애벌레, 번데기 이렇게 성충까지 4가지 단계를 거치는 완전 탈바꿈 곤충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곤충의 이제 그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나비예요. 더듬이가 있고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날개가 2쌍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비 중에 네발나비라고 있어요. 발이 4개예요. 그래서 곤충이 아니라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4발이 아니고 앞에 2발이 태화돼 가지고 4발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4발이라는 얘기죠. 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말려 있고요. 꿀을 먹을 때만 펼쳐서 꽃 수술 안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빨대 형태로 해서 꿀을 빨아먹는 거죠. 더듬이 형상입니다. 대개 이제 안테나라고 그래요. 더듬이는 소리를 감지하고 방향을 찾아내고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죠. 지금 이런 구조나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고 날개 명칭을 보면 분류기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그 형상을 보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다리가 2개니까 뭐 이족 무슨 이런 식으로 껍데기가 2개면은 뭐 이매폐강, 뭐 다판강 이런 형태로 뭐 이름을 붙이는데 나비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보고 이름을 많이 붙여요. 날개 형상. 호랑나비는 호랑나비 그런 모양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호랑나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색소는 호랑나비를 길러보면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날리는 걸 보면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먹이의 그 색소에 따라서 애벌레 때 먹는 그 색소에 따라서 색깔이 변할 수 있고 번데기 과정에서 번데기 안에서도 그 번데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 배출을 하거든요. 노폐물을. 그때 아마 이제
그 날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소가 조금씩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색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빛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특성에 대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은 나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밤에 보일 때 색깔이 다르고 낮에 보일 때 다르고 또 나비는 어떤 거는 그래요. 위에서 본 모양과 아래에서 본 모양이 달라요. 특히 암컷 검은 표범나비 같은 경우는 수컷과 암컷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색상이. 그런데 두 마리가 날개를 접잖아요. 접고 있으면 옆에서 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암수 구분이 어렵죠. 펼쳤을 때는 구분이 확연하다는 얘기죠. 인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날개에 보면은 이게 인편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늘이 붙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 오는 날도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그 빗방울이 날개 붙어도 젖질 않는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여기 뒤에 나오는구나. 나비를 만지고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옛날 어른들이 눈이 먼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눈이 먼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알러지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만큼 이제 그 비늘이 까칠까칠하니까 어른들이 그 눈에 손을 대지 말란 얘기겠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 264종. 나방이 조금 많고요. 대개 이제 호랑나비, 흰나비, 부전나비, 네발나비, 팔랑나비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우리 경기도권에는 아무래도 흰나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흰나비과가. 여러분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혹시 1년 중 나비 이렇게 호랑나비 한 마리 본 사람 있으세요? 지금까지? 예? 많이 보입니까? 아니 여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부러 보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게 나비잖아요. 저기 나비 나른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선이 가는데 일부러 찾아다니면 쉽게 눈에 잘 안 띄는 게 나비거든요. 근데 이제 나비에 미쳐가지고 나비 사육을 하다 보면은 다 보이는 게 나비밖에 안 보여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나비 보이고 별게 다 나비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날씨가 해빙이 끝나고 3월 말쯤 되면은 실제로 나비가 나오거든요. 나비가 날라요. 진짜 일주일에 한 마리 보기 힘들 정도로 나비가 한두 마리씩 날라요. 특히 흰나비가 제일 먼저 나르는데 그때 이제 나비를 채집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왜냐하면은 이따가 사육에서 나오겠지만은 자연 상태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알을 받는 게 가장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일찍 나오는 나비들은 아무래도 햇볕 그 양지 쪽에 번데기를 틀고 월동을 한 상태에서 햇볕이 딱 들면서 일조량이 많아지니까 일찍 나오는 거죠. 호랑나비는 좀 대형종이라고 그러죠. 커요. 크고 우리나라에는 그 사육하는 나비로는 주로 산호랑나비하고 일반 호랑나비 그리고 남방 제비나비, 모시나비 이런 정도로 지금 사육을 많이 하는데 호랑나비는 식물을 먹어치우는데 화분에 식물을 길렀을 때 약 한 15cm 정도 기른 거를 한 마리가 다 먹어요. 애벌레 한 마리가. 그만큼 애벌레가 큽니다. 어른 가운데 손가락 굵기 정도 그렇게 커요. 특히 제비나비는 엄청나게 커요. 그거보다 약 한 20%는 더 큰 것 같아. 먹는 기간도 클수록 더 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흰나비 같은 경우는 먹는데 한 7일? 7일 채 안 걸려요. 바로 커버리는데 호랑나비는 한 열흘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길게 먹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번데기는 크고 두부에 한 쌍의 두각이 있으며 대용이다. 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번데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가지고 번데기가 매달리거든요.
매달리는데 뒤에 꼬리 부분을 붙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나비가 있고 배를 갖다가 앞에다 붙이고 정상적으로 서 있는 나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비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배를 붙이고 서 있어요. 이걸 갖다 대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꼬리를 붙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나비를 갖다가 수용이라고 그러고, 이 수용은 주로 네발 나비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거꾸로 많이 매달려서 번데기 방을 틀죠. 흰나비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겠지만은 얘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용이에요. 정상적으로 배를 붙여가지고 나무에 붙여서 번데기를 만들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이클이 많은 횟수가 많은 나비. 그러니까 1년 중 어른 나비가 태어나가지고 알을 낳고 알이 애벌레 되고 번데기 되고 다시 성충이 되는 과정이 사이클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성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충이 또 알을 또 낳아요. 짝짓기 해서. 그리고 또 성충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약 한 3번, 짧게는 3번, 길게는 4번 이상, 5번까지도 가요. 흰나비는 그만큼 그 자라는 기간이 좀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사육도 다른 나비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에요. 수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거는 한 달, 긴 거는 한 45일에서 성충은 주로 열흘에서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명과 제가 생각하는 수명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수명을 성충만 가지고 얘기하죠. 저는 수명을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얘기해요. 그게 좀 다릅니다. 부전나비는 뭐 시골이나 가야 눈에 띄지 이쪽 경기도권에서 잘 눈에 안 띄요. 그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로 이제 크기도 작고, 그래서 뭐 사육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사육이 어렵고 채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비 채집을 혹시라도 산에서 번데기나 이런 걸 따본 사람 있으세요? 제가 나비를 처음 입문하면서 이거 번데기를 사기도 그렇고 따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채집한다고 나갔어요. 모르고 이제 그 포충망이라고 그러죠. 망 길어가지고 나비 이렇게 날아가는 걸 채는 것 갖다 포충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5,000원짜리 사가지고 들쳐메고 갔는데 못 잡겠더라고. 산에서 길 따라서 나비가 날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나무와 부딪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 때는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왔어요. 채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번데기를 따는 거다. 또는 애벌레를 채집하고 또 그리고 알을 따는 거다. 근데 문제는 애벌레를 딸 때 그 애벌레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그 나무 종류별로 애벌레를 따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헛고생만 했었는데 실제로 나비를 채집하는 거는 예전에는 진짜 뭐 그 이 곤충 이 포진망을 들고 전부 이렇게 채집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를 잡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나비를 해보니까 그건 다 틀린 방법이더라고요. 번데기를 갖다가 놔두면은 얘가 조그만 망 속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우화가 돼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날아다니고 고생 안 하고 잡는 거죠. 네발나비는 우리나라에 많이 좀 흔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 식초도 소위 말해서 먹는 식물도 상당히 다양해요. 여러분 그 저기 그 들에 가면은 이파리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종은 아닌데 줄기에 그 가시 많이 붙은 덩굴 있죠. 환삼덩굴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네발나비 기주식물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제비꽃, 종지나물 뭐 이런 것들 많이 저기 크로바 이런 것들도
네발나비의 기주식물이고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왕나비 있죠, 가운데. 왕나비는 제주 왕나비인데 얘들은 기주가 뭐냐면은 박주가리 종류에는 뭐 외박주가리, 뭐 은조롱, 큰조롱, 하수호 이런 것들이 박주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데 워낙에 그 높은 온도에서 살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는 자연적으로 서식을 못해요, 왕나비가.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렵고요. 이걸 보고 싶으시면은 가평에 이화원이라고 있죠. 나비관이 있어요. 가평에 55억 들여가지고 가평군에서 만들어놓은 나비관이 있어요. 비닐하우스인데 저도 야, 저 정도 돈 나한테 주지. 저거 한 10배 만들겠다 했는데 커요. 근데 거기서도 나비를 사육하면서 배추잎나비가 실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나르는 게 팔락팔락 그 낮은 높이에서도 잘 나르고 눈에 쉽게 띄고. 그런데 배추잎나비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전문적인 사육을 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실패합니다. 얘는 기생벌이 있어요. 애벌레 때 기생벌이 다니면서 다 그냥 소위 말해서 숙주라고 그러죠. 알을 갖다 그 나비 애벌레 안에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비가 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에서 넓은 공간에서는 사육이 안 돼요. 배추잎나비는. 근데 거기 가면은 저 왕나비가 있어요. 왕나비, 제주 왕나비가 거기 있습니다. 왕나비는 혹시 그 어디더라, 아르헨티나인가 나무에 매달려서 겨울을 나는 나비 한번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그것도 왕나비인데 뭐 우리나라 종이 아니고 외래종이죠. 팔랑나비는 주로 이제 나무가 큰 나무 있죠. 팽나무나 또는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 쪽에서 많이 서식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가 조그만 게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것 같은 보이는데 팔랑나비는 나비 자체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육이 진짜 어려운 나비죠. 이런 정도고요. 근데 이제 나방하면은 진짜 싫잖아요. 밤 되면은 많이 몰려들고. 나비는 근데 밤에 안 날아들어요. 나비는 낮에 나르고 나방은 밤에 나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을 보면은 나비는 그렇게 그 가루라고 그러나요? 날개에서 날리는 가루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비는 좀 심하죠. 그래서 눈에 묻는다든지 또는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면 알러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더듬이를 보면은 나비는 주로 이제 갈고리 형태 그리고 약간 둥글고, 근데 나방은 빗살 모양 그 빛이라고 그러나요? 머리빗 같이 생겼는데 양쪽으로 막 그 가시 모양 형태로 삐적삐적 나와 있는 거 빗살 모양인데 그래서 나방하고 나비는 그런 이제 더듬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크기도 날개에 비해서 나비는 몸통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좀 날개짓도 길게 비행 시간도 길고 좀 높이 나를 수 있고, 나방은 팔랑팔랑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그리면서 나르는 게 아니고 거의 직선 형태로 많이 나르죠. 그 원을 크게 그리면서 날아가는 게 나방이고요. 앉는 모습을 보면은 나비는 앉았을 때 날개를 접어요. 접고 앉으면은 아까 그랬죠. 제가 암컷 검은 표범나비 같은 경우 암수 구분이 어렵다고, 접어버리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꿀을 먹을 때는 또 날개를 벌리고 먹는 나비도 있어요. 그건 아마 뭐 그 식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꿀을 먹을 때 날개를 타타타타 털면서 먹는 그런 나비도 있더라고요. 비늘은 끝이 뾰족한 게 나방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방은 밤에 활동하고 나비는 낮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은 그 털을 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엮는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건 뭐냐면은 날개 두 개가 앞날개 뒷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움직여야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하는데 그 털 가지고 엮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붙잡는다는 얘기죠. 호랑나비 알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생긴 거는 아주 원형 동그래요. 근데 우리 그 들깨 있죠, 들깨 씨앗 그거보다 작고 상추 씨만 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주 동그란 씨앗 조그만 거 있죠. 아주 눈에 잘 안 띕니다. 근데 이제 청색 그 파란 이파리의 알을 낳게 되면은 관심 있으면 얼른 눈에 띄어요. 부화할 때를 보면은 알을 깨집고 나오는데 얘들이 나와서 그 알 껍데기를 다 먹어요. 나오자마자 그걸 다 먹습니다. 지금 어린 애벌레 모양 뭐 같아요? 흰색도 있고 약간 짙은 갈색도 있고 그러죠. 새똥 모양 같지 않아요? 새가 똥 싸는 것. 저게 이제 소위 말해 자기들끼리 보호색을 띠는 거죠. 새가 지나가다가 똥인 줄 알고 안 덤비는 거죠. 요거는 이제 탈피 과정이에요. 이렇게 탈피를 거치면은 이런 애벌레가 돼요. 이게 애벌레가 크기가 우리 손가락 크기만 하단 얘기예요. 네. 혹시 피카츄 아세요? 포켓몬스터 피카츄. 피카츄에 보면은 피카츄 친구 그 버터풀이 나와요. 버터풀이 뭐냐면은 호랑나비인데 그 버터풀이 뭐가 진화해서 됐냐면은 단대기가 진화해서 버터풀이 돼요. 단대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호랑나비 번데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단대기 전에 진화하기 전에 캐터피라고 있어요. 캐터피가 바로 호랑나비 애벌레. 이 애벌레를 형성한 게 캐터피예요. 아마 전 이영복 그 강사님 시간 때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용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알에서 애벌레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부화라고 그러거든요. 병아리가 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걸 갖다가 용화라고 그래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용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도 이제 용화되기 전 바로 그 전 단계예요. 이런 형태로 아까 그 배를 위로 들고 자기 입에서 씨를 뱉어가지고 실이 아주 그렇게 눈에 보일랑만 할 정도로 아주 가느다랍니다.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질겨요. 잘못되면 번데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번데기를 벽에 붙어 있는 거를 떼잖아요. 뗄 때 그냥 무심결에 그냥 툭 떼면은 안 돼요. 조심해서 그 실을 먼저 벽에서부터 제거하고 조심해서 꼬리 부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에 벽을 붙이고 벽이 위로 가는 형상으로 번데기가 되는 걸 갖다가 아까 대용이라고 그랬죠. 대용. 저도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상당히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대용을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대용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대용으로 다른 것 대용으로 뭘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 예, 우화 과정입니다. 나비는 번데기 상태에서 우화가 될 때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이거는 왜 시간이 또 이 정도 걸리냐면은 날개가 번데기 안에서 접혀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고 번데기 안에 그 조그만 방 안에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그리고 젖어 있어요. 번데기를 톡 터뜨리면 안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날개도 젖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빼서 펼쳐가지고 쫙 펼쳐질 때까지 계속 힘을 써가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걸 말리는 중간에 건드려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면은 얘는 못 날라요. 날개 손상이 되면은. 예. 잠자리는 주로 이제 밤에 물 가장자리 수채를
수채가 그 풀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밤에 이제 많이 우화를 하죠. 배추나비인데요. 배추 흰나비가 그리면은 옥수수 같이 생겼죠, 알이. 얘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안 보여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1mm, 0.1mm 정도 될 것 같아. 1mm 크기는 어느 정도 아시죠? 저 크기가 한 0.1m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저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 있죠. USB 현미경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화되는 과정도 찍기도 하고. 근데 USB 현미경은 꼭 컴퓨터를 같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노트북을 같이 들고 다녀요. 불편함이 있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저렇게 크게 나와요. 애벌레가 되기 전에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은 알이 이제 서서히 변하면서 위에가 약간 까맣게 돼요. 색깔이 아주 까만 건 아니고 약간 변해요. 그러면 이제 애벌레가 나올 때예요. 위를 찍고 나오거든요. 찍고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껍데기를 다 먹어버려요. 자기 껍데기. 근데 그 크기가 워낙에 작아가지고 애벌레도 머리카락 굵기 정도에 가늘다 보니까 아주 작은데 그거 앉아서 그거를 다 먹고 그러면서 먹다 보면은 그 알이 붙어 있던 케일이나 배추 잎사귀가 약간 손상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서 계속 먹어가요. 자기 붙었던 그 알 자리를 계속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15일에서 20일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은 애벌레 기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주로 제가 볼 때는 한 7일이면 다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번데기 과정도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높을수록 빠른데 문제는 너무 높잖아요. 35도 이상 이러면 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서 아마 애벌레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용액이라고 하나 피라고 그러나요? 그 몸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뜨거워져 가지고 재구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알 지금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자란 애벌레는 길이가 약 한 4cm까지도 자라요. 이건 짝짓기 과정이죠. 나비는 짝짓기 할 때 이렇게 뒷꽁지를 서로 뒤로 대고 짝짓기를 합니다. 암수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날라다니는 거 암수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이제 암컷은 배 맨 뒷부분이 조금 통통하고 수컷은 약간 뾰족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색깔 가지고 구분이 어려워요. 암컷 표범나비 외에는 색깔 가지고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비나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성표가 있다고 하는데 저것도 잡아가지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날아다니는 상태에서는 보기 어렵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르기 때문에. 아까 암컷은 약간 통통하면서 둥글고 수컷은 뾰족하고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꼬리명주 나비라고 나왔는데 꼬리명주 나비는 우리나라 원래 이제 토종 나비예요. 토속적인 나비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멸종 위기까지 갔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멸종 위기로 분리하느냐 마느냐 그 단계까지 갔는데 약 한 10년 전서부터 울산에서 이거를 지금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울산 그 센터에 가면은 이 꼬리명주 나비만 사육하는 공간이 있어요. 상당히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자료만 받고 또 PPT로 보기만 했는데 상당히 예뻐요. 근데 얘는 나비 애벌레 때 먹는 식물 있잖아요. 그게 지방울덩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산속에 가면 흔한데 옛날에는 흔했는데 지금 주변에는 없어요. 농장에 제가 그 씨를 구해가지고 판을 그 모판에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싹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싹 나오는 데만도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길게 걸려요. 제가 왜 이 그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나비 사육할 때 이제 그 얘기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비 천적은 아까 제가 배추 흰나비 얘기했었죠. 이거는 넓은 공간에서 사육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지금 알존벌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생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웬만한 모기장은 다 뚫고 다녀요. 모기장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모기장을 뚫고 다녀요. 일반 모기장은 그냥 쉽게 들어가고 아주 촘촘히 된 모기장도 뚫고 다녀요. 그래서 상당히 저게 대개 보면은 5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배추흰나비는 5월 중순 이전에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봄에만 딱 사육하고 마는 거죠. 저것 때문에 식물을 잘 길러가지고 엄청나게 먹였는데 쟤한테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거죠. 뭐 거미줄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나비 애벌레가 개미하고 이제 공생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거죠. 보호색, 경계색, 의태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전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호색을 주로 많이 띠고 있고 경계색 같은 경우는 나비 보면 팔랑나비 같은 경우는 조그만면서도 나비 옆에 동그랗게 무늬가 많이 있어요. 큰 뭐 눈알 같이 그런 걸 다 경계색이라고 그러고 의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애벌레 때 새의 분비물 같이 모양을 띠면서 그런 흉내 내기를 하는 거죠. 다른 천적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경계석은 이렇게 나비 그 날개 옆에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큰 눈같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는 건드리면은 이 위에 더듬이 같이 두 개가 뿅 나오면서 냄새를 착 풍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동물들은 싫어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 향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농장에 오면 이 향을 맡아볼 거예요. 근데 이 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그 용화대를 만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벌레를 계속 길러가지고 그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기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나비 애벌레가 바글바글해요. 많게는 막 150마리, 200마리까지 막 기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지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계속 쏴대는 거예요. 냄새를.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끝에는 이렇게 이제 나뭇 잎사귀 형태로 변한다든지 또는 가시를 내 가지고 독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든지 또는 새똥같이 이렇게 자기 그 몸의 형태를 색깔을 이렇게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의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월동은 저희 사육하는 사람들이 되게 월동을 번데기로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봄에도 번데기를 따가지고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통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얘들이 겨울인 줄 알고 그냥 자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꺼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봄에 우화율이 좀 떨어져요. 아까 얘기드린 이제 이게 사이클인데요. 대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년에
3회 정도 알 낳고 우화되고 알 낳고 우화되고 하는 걸 3회 정도 돌아가고요. 배추 흰나비 같은 경우는 4회, 5회까지도 가능합니다. 빠른 나비는 그걸 갖다가 나비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충이 돼가지고 날갯짓 하다가 알 낳고 죽는 것 갖다가 일생이 아니고 수명이 아니고 알에서부터 성충이 알 낳고 마지막 죽었을 때까지가 나비의 수명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은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사육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주식물, 현밀식물, 제가 아까 뭐 식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는데 기주식물이란 건 뭐냐면은 나비 애벌레가 자라기 위해서 계속 풀잎이나 또는 나무 이파리를 먹는 거예요. 그 풀잎이나 나무 이파리가 기주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밀은 말 그대로 이제 꿀을 빨아먹는 거죠. 꽃에 있는 꿀. 그래서 식탁이라고 그러는 나비의 식탁. 나비의 식탁은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뭐 은조롱, 뭐 큰조롱 이런 그 초롱이라든지 꽃이 좀 큰 거 이런 것들은 대형 나비, 호랑나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뭐 민들레나 조그만 것들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배추 흰나비나 작은 나비들이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사육을 할 때는 흡밀도 상당히 중요해요. 흡밀이 없으면은 성충들이 나르지를 못하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란타나하고 그리고 카랑코에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파리가 선인장 같이 두껍고 넓적한데 꽃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꽃이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다발로 나오는 거. 그걸 갖다 카랑코에라고 그래. 단식성, 다식성, 육식성 이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애벌레 때 이놈이 이쪽 풀을 먹고 있는데 이걸 떼가지고 다른 풀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안 먹고 그 상태에서 죽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풀을 원래 못 먹는 풀이 아니고 호랑나비 같은 경우 산초도 먹고 탱자나무, 유자나무, 귤나무 또 황백나무 이런 그 나무 이파리들을 먹는데 황백에 붙은 놈을 갖다가 탱자 이파리를 갖다 놓으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자기가 앉았던 그 풀 있잖아요. 이파리 그것만 먹어요. 이걸 갖다가 단식성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식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식성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아무거나 먹는 거죠. 같은 그 풀도 같은 어떤 양분이 있고 같은 그 향이 있다면은 다 먹는 그런 나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주로 그 단식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육식성은 말 그대로 곤충의 그 뭐 썩은 그 진딧물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먹는 거 갖다가 육식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육이 어려워요. 진딧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종류에는 이게 이제 호랑나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벽, 유자, 등칙, 지방울동쿨, 산초, 먹이나무, 초피나무, 백선, 상산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운향과 식물이라고 해요. 운향이 나요. 나비들이 느끼는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에다가 어른 나비가 귀신같이 알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다른 이파리도 절대 알을 안 낳아요. 근데 잔뜩 바쁘면은 성충이 지나가다가 날아가다가 위에서 그냥 주르륵 쏴버릴 수도 있어요. 알을 막 뿌려버려요. 큰 나무를 보면 일부러 막 뿌려요. 그러면 나비가 그냥 그 알이 떨어지면서 알이 붙는 거죠. 근데 제가 산초를 길렀는데 산초에 많이 알을 낳아요. 근데 산초가 이제 이파리가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거기다 계속 몇 개 안 남은 이파리에다 계속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알을 다 뗐어요. 떼가지고 황벽에다가 그 목공풀 있죠. 목공풀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또 이제 지들이 거기서 이제 붙어 있는 줄 알고 태어나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사육을 할 때 그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기르는 식초가 조금 양이 작으면은 알을 떼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부화하기 전에. 그래 흰나비는 원래 배추죠. 배추가 제일 많이 먹는 식물인데 여기는 배추가 안 적혀 있네. 유채, 케일. 이제 사육할 때는 배추로 잘 안 하고 케일로 많이 합니다. 배추는 다른 벌레들도 많이 끼고 그래도 가장 이파리가 두껍고 사육하기 쉬운 재배하기 쉬운 식물이 케일이에요. 그래서 케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문제는 케일을 사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농약 때문에. 한 3월 지나서 4월 중순 되면은 다른 곤충들이 우화돼 가지고 많이 나르잖아요. 그러면 농사꾼들은 당연히 그때부터는 농약을 칩니다. 말 그대로 살충제를 쳐요. 그래서 사다 가면 안 되고 이른 봄에 씨앗을 갖다가 파종을 해가지고 이거를 모판을 만들어서 내가 화분으로 옮기고 땅에 옮기고 해가지고 길러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나비 사육이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비를 기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물 기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디 가냐면 제가 3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못해요. 식물 기르는 것 때문에. 어떤 거는 잘 자라는데 어떤 거는 안 자라고. 말 그대로 이만큼 길렀잖아요. 약 한 1m 이상 길렀어. 산초를. 근데 나비가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알을 거기다 한 20개만 싸면은 일주일 만에 이파리가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도 없이. 그거를 애벌레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붙어서 기다려요. 새싹이 날 때까지. 새싹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앉아가지고 나오는 걸 다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그러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얘도 이제 뭐 이 따뜻할 때 탄소 뭐 광합 작용을 해가지고 좀 커야 되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못 맞추면은 나비도 실패하고 식초도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이제 네발나비는 조금 많이 구할 수 있고 쉽기 때문에 아까 저 환삼동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구할 수 있고 팽나무나 종지나물, 제비꽃 이런 거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쉬운 나비입니다. 호랑나비를 기르다가 진짜 이제 산초가 완전히 다 전멸할 정도까지 갔는데 다 컸어요.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번데기가 되는데 그럼 냉장고 집어넣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식초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굶겨서 죽일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산에 가가지고 산초가지를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화분에 넣어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살리는 거죠. 약 한 3, 4일 정도는 그 산초 가지가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꺾어지 해놓으면 거기다 애벌레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또 산에 가서 또 꺾어다가 또 놓고 그렇게라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망을 씌워놓으면 그 안에서 번데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나비 기르는데 필요 없는 그 모판 있잖아요. 트레이가 있고 포트가 있고 모종삽 있고 이게 나비 기르는데 무슨 상관 이게 그렇잖아요. 식물 기르는 거죠. 예. 이게 사육 도구예요, 나비. 신기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첨가로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용화틀은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하면 돼요. 나무로 사각형으로 하든지 뭐 둥글게 하든지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모기장 이런 걸로 쳐가지고 배추 흰나비 같은 경우는 기생벌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씨나비라고 그러는 알을 낳는 나비. 이것들은 주로 밖에서 채집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거. 그래야 애벌레들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알을 채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 공간 하우스 일정 공간에다가 성충 나비를 갖다가 이제 씨나비를 갖다 날려요. 암수 구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10마리 이렇게 휙 날리는 거죠.
그럼 쟤들끼리 짝짓기 할 거잖아요. 짝짓기 하고 바로 산란을 준비합니다. 산란을 할 때는 꼭 배추잎나비 같은 경우는 케일이나 또는 배추 이런 데다 산란을 하는데 많은 걸 갖다 놓으면 안 되고 화분 하나 약 20cm 정도 되는 화분에 케일을 뭐 한 2달 전서부터 기른 케일 이만큼 자란 케일 그거를 하나 딱 갖다 놔요. 그러면 모든 암컷은 전부 거기다 알을 낳아요. 다른 데다 안 낳아요. 그거 한 일주일 정도만 놔두면 돼요. 부화되기 전까지만. 그리고는 그 화분을 통째로 들고 나와요. 나와서 약간 선선한 곳 있죠. 기생벌이 없는 곳. 그쪽으로 들어가서 망을 씌웁니다. 기생벌이 못 들어가게 화분 전체를 씌워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부화가 돼가지고 케일을 먹기 시작해요. 케일이 화분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애벌레가 살아있어요. 그게 길게 못 가고 약 한 3, 4일 어느 정도 자라면 케일에 싹 다 갉아먹고 대만 남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화분 위에다가 밖에서 키운 케일 있죠. 그냥 노지에서 기른 케일 이파리를 따가지고 계속 집어넣어줘요. 하루에 2이파리, 3이파리. 그 다음날 보면 그 넣어준 케일 이파리가 싹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넣고 그러면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생벌도 안 덤비고 애벌레들도 어디 도망 못 가고 그 안에서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알을 따는 거고요. 애벌레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벌레를 잡으면은 이게 이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5월 이후에는. 그래서 애벌레보다는 알이 편하다는 거. 번데기는 보면은 감염이 됐다 안 됐다가 구분이 확연히 갑니다. 감염이 되면은 색깔이 까매요. 그리고 기생벌이 애벌레 때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 이 알이 제대로 못 자란 상태에서 번데기가 됐을 때 번데기 안에 기생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색깔이 변하는 거고 애벌레 상태에서 안에 기생벌의 알들이 다 부화돼 가지고 자라서 번데기 되기 전에 애벌레가 터져 버려요. 그 안에서 이제 기생벌 그 애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죠. 성충을 잡는 거는 눈에 잘 띄니까 잡기 좋을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날아다니니까. 아까 이제 알받기 했는데 온도는 대체적으로 약간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이 등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나비가 나르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공간에다가 약간 1m 정도 되는 공간 그런 공간에다 망을 치고 그 안에다가 이 기주식물을 넣어놓고 나비를 날리고 스위치를 켜놓으면은 나비들이 계속 흰 나비는 그 안에서 계속 날라요. 그러면서 짝짓기하고 내려와서 알 낳고 짝짓기하고 내려와서 알 낳고 그렇게 알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틀에다가 식물을 넣고 빛을 밝혀가지고 온도를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5도 이하로 되게끔 온도를 맞추고 그 안에서 산란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가능하면은 수컷은 좀 작게 모든 동물이 그렇잖아요. 수컷은 약 한 5대1 정도 비율로 암컷이 5마리면은 수컷은 1마리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 좀 효과적으로 알을 체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컷이 너무 많으면은 짝짓기가 잘 안 되거든요. 계속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애벌레 사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생벌 때문에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육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죠. 호랑나비도 마찬가지예요. 호랑나비도 알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정 그 큰 공간에서 알을 받아가지고
호랑나비는 특별히 기생벌이 잘 안 됨배요. 기생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흔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유리해요. 애벌레가 식물이 풍부하면은 어느 정도 그 전용 단계까지 밖에서 기르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전용하기 직전에 애벌레는 떠나요. 그 식물에서 먹을 만큼 먹고 떠납니다. 어느 정도 떠나냐면은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떠나요. 아주 멀리, 최대한 멀리 떠나요. 그래서 애벌레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일형 정도 됐을 때 잡아가지고 식물하고 같이 틀 안에 넣는 게 도망 못 가게 하고 유리한 거죠. 이거를 번데기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디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 분명히 하우스 공간 다 틀어막고 모기장 다 치고 다 했는데 안 보여요. 한 8마리 정도 보이거든요, 번데기가. 근데 그 다음에 봄 되면은 호랑나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와. 지금도 계속 나와요, 우리 농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그 망을 씌워서 많이 합니다. 주로 실내에서 겨울에도 채광을 해주고 하면은 똑같이 나비는 또 알을 낳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아직까지 나비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사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요. 지금 7월 8일부터 시흥시 곤충 그 기획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쓰일 나비 때문에 막 정신 없습니다. 이 곤충을 사육하는데 돈이 가장 안 되는 게 나비예요. 처음에 케일 씨앗 있잖아요. 그거 한 봉지 해봐야 뭐 5천 원 안 갈걸요? 그거 사가지고 포트에다가 상토해서 심어가지고 그 키운 다음에 모기장으로 틀을 만들어놔요. 미리. 그래놓고 그 포충망 들고 이렇게 낮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작위로 잡는 거예요. 꽃밭에 가면 많아요. 잡아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짝짓기 해서 알 낳는 거. 큰 돈이 안 들어요. 나비 사육은. 근데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나비를 국내에서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비를 사육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내가 길러가지고 팔아먹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육을 하면은 좀 힘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을 시키겠다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 운영을 하는데 커피숍 옆에다 나비관을 지어놓고 오는 고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시너지 효과가 조금 날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조금 접목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번데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용화된 거를 떼 가지고 이거를 뭐 금방 써야겠다 싶으면은 냉장고 넣을 필요 없는데 냉장고 넣더라도 5일 내지 7일 정도 지나면은 부화율이 떨어져요. 우화율이. 그래서 장기 보관이 아니면은 냉장고에 안 넣는 게 좋고 얘들은 또 빛을 감지를 하고 속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 빛을. 그래서 빛을 갖다가 너무 뭐 어둡게 캄캄하게 해버리면은 장기로 들어가서 수명을 일찍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픈된 그런 그릇보다는 뚜껑 락앤락 같은 거 있죠. 왜 지퍼락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옆에다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못을 달고 가지고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형광물질 묻은 휴지 말고 무형광이라고 있죠. 왜 뭐 주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안전한 게 그래도 키친타올이에요. 음식물 닦는 그 휴지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거를 바닥에 좀 깔고 고에다가 번데기를 올려놓고 뚜껑 닫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7일 이상 냉장 보관 시 우화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장기로 2개월 이상 되면은 한 30%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냉장을 들어가지만 이듬해 이거를 우화시키려면
우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비값이 기를 때 보면은 상당히 쉽게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금방 나와요. 근데 나비 한 마리 값이 배추인 나비 작은 게 그나마 5,000원. 좀 호랑나비 같이 비싼 거는 농장들 간에 거래해도 10,000원씩 이렇게 줘야 돼요. 특히 봄에 구하려면 봄에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나 나비 100마리 필요한데 100마리만 좀 보내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냐면 300마리 요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마리 값을 치워줘야 돼요. 성충은 수명이 짧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관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성충 보관을 약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능해요. 냉장 보관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나비 날리기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나에게 나비 날리기 100마리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나비 날리기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한 마리씩 들고 있다 이렇게 휙 날려야 되거든요.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각각의 통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그래서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네모난 여러분 혹시 새우망 아세요? 새우망. 낚시 가면은 새우망이라고 있죠. 근데 그 새우 채집망 말고 새우망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새우망. 그런 망에다가 번데기를 넣어놓고 매달아 놓으면 거기서 다 우화가 돼요. 우화가 되는데 어떤 녀석은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열흘 만에 나올 수 있고 그 나오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나온 것들은 나중 나온 것들하고 같이 쓰려면 먼저 나온 것들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얘들은 결국은 박스 안에다가 또 망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둡게 나비를 집어넣어 놓고 냉장고 집어넣는 거예요. 추우면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을 하면은 수명을 자꾸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약 한 7일까지 가능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행사가 예를 들어서 열흘 뒤다. 그럼 열흘 전에 대개 열흘 전에 꺼냅니다. 번데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요. 그래가지고 망 몇 개다가 분산해서 넣어놔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우화된 거를 꺼내서 집어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당일날, 당일 전날 꺼내가지고 냉장고 바로 나오면 날개짓을 안 해요. 추우니까 조심히 손을 넣어가지고 잡아서 계속 통에다 이제 두 마리씩 막 차곡차곡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냉장고 다시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그냥 어두운 곳에 두고 밤이라고 생각하고 잠 좀 자라 하고 어두운 곳에 두고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날 들고 나가면 돼요. 나비 날리기는 한 10년 전에도 배추인 나비 2마리 넣고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2마리 넣고 그때도 약 한 15,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 한 세트에. 그래서 행사용으로는 값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건비 따지면 꽤 시간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추 흰나비 사육은 4월부터 산란을 하는데 K를 가능하면은 본인이 직접 재배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직접 농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알은 이 케일 크기가 큰 게 아니고 손바닥 정도 자랐을 때 케일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비알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이파리 하나에다가 알 한두 개 정도 많이 안 붙입니다. 나비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저기다 저렇게 막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이 화분 하나에 약 200에서 300마리 정도 나와요. 애벌레가.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빼면은 그 수량 꽤 되겠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 맨 위에 그림에 보면은 애벌레가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나와서 알 껍데기를 먹고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자기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제 기어다니는 거죠.
여기 맨 밑에 있는 그림 어느 정도 3년 정도 다 자라면은 배추 나비도 꽤 커요. 여러분 뭐 배추 길러보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크기가 약 한 4cm, 큰 거는 5cm까지도 자라요. 처음에는 이거 나비 기르기 전에는 이런 벌레 보면 되게 징그럽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불과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아유 배추 기르는데 저런 거 나오면 계속 잡아냈어요.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이, 그때 왜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번데기가 되면은 부드러운 휴지에 감싸가지고 가능하면은 통에다가 꼭 구멍을 내줘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번데기도 살아있는 겁니다. 냉장고 막 꺼내가지고 번데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타닥타닥타닥 꼬리를 흔들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갑자기 막 변하고 하니까. 이거는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이게 이제 황벽에다가 알을 낳은 건데요. 호랑나비 꽤 크죠, 알이.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만약에 황벽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황벽에다 알을 산란을 한 거를 알을 뗄 수가 있어요. 떼서 종이컵에 받아가지고 종이컵에 냈는데 받아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목공풀을 산초나 또는 다른 식물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른 식물에다 아무 식물에나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텐자, 산초, 귤, 황벽 이런 종류 운향과 식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놔두면은 목공풀 금방 마르잖아요. 그럼 알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잘 얘들이 부화돼 가지고 검정색 모양하고 흰색 모양하고 얼룩무 형태로 나오거든요. 가운데 흰색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새똥 같이 보이는데 저게 1령, 2령 때까지고 저게 이제 3령이 되면 탈피를 해요. 탈피를 하면 아까 그 캐터피라고 그랬죠. 그런 형태로 탈피를 합니다. 그때 되면은 쉽게 손으로 떼도 괜찮아요. 근데 그 탈피하기 전에 손으로 떼고 그러면은 얘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탈피 직전까지는 원래 먹었던 식물에서 기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옮기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용화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꼭 전용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식물에서 많이 알 많이 나서 여기서 이제 번데기 나오겠냐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다 도망간다고. 호랑나비 애벌레는 샘플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큽니다. 꽤 커요. 번데기가 애벌레가 아니고 번데기가. 그리고 딱딱해요. 굴리면은 굴려도 괜찮아요. 아주 높은 곳에서도 떨어뜨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관리가 괜찮아요. 쉽게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저런 거를 마찬가지로 휴지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흑밀은 여기 보면 란타나 카랑코에 부들레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자생하는 꽃 있죠. 야생화. 화원에 가면 꽃이 많잖아요. 꽃이 많은데 뭐 수국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많은데 그 꽃을 갖다가 넣어주면 나비가 안 붙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물 하는 사람들이 꽃 하는 사람들이 꽃을 자꾸 개량을 했어요. 개량을 하면은 꽃의 향이나 꿀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장미도 향이 좋았는데 그 막 색깔 많이 나온 이상한 색상들 많잖아요. 장미가 뭐 색상만은 뭐 100가지인가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 자꾸 그렇게 개량을 하면은 꿀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야생화. 그래서 농장에는 붙들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란타나 그리고 카랑코에 이런 정도는 꿀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놨고 야생화 종류로는 꿀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꽃을 따가지고 빨아먹으니까는 달짝지근하더라고요. 꿀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흥미를 하는데 이걸 해도
꿀이 봄에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른 봄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조화. 조화는 뭐 어디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도 한두 개는 있을 거고. 그걸 밑에다가 그 플라스틱 컵 높이로 한 요 정도 약 한 1cm 높이로 잘라내 버리세요. 바닥만 놔두고. 그리고는 그 조화를 갖다가 글루건으로 붙여요. 컵 중앙에다가. 그리고는 꿀물을 1대 10. 그러니까 꿀이 한 숟갈이면은 물을 한 10숟가락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거기다 부어놔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나비들이 와서 먹습니다. 꿀인 줄 알고 먹어요. 설탕으로 대용해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비 활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비는 정말로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비는 상당히 곤충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대우를 못 받아요. 행사 때 그럴 때 아니면은 크게 쓰임새가 없어서 이거를 나비를 해도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나비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흥시에서 쓸 만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겠어서. 이거는 정말 외국에서 사들이잖아요. 나비를 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살려고 들면 장수풍뎅이보다 훨씬 비싼 거거든요. 이걸 한 번 쓸 때 뭐 1,000마리 쓴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5,000원씩 계산하면 500만 원이에요. 꽤 비싼 금액이에요. 1년에 한 번 쓰는데. 그러니까 시흥시에 쓰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마리면 그게 1년에 한 번 다 끝이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나마 좀 좋아하고 봐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행사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이게 나비 날리기예요. 한 마리씩 주고 날려봐 하면은 통에 가지고 갔다가 뚜껑 열고 날리면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곤충을 하고 싶다면은 나는 돈 투자도 그렇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노는 김에 한번 해볼까? 접근하기 쉬운 게 이거죠. 그리고 진짜 신기해요. 이게 완전 변태라는 게 완전 탈바꿈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교과서로 많이 들었지만은 책자로 많이 봤지만은 직접 내가 길러보면 진짜 신기한 게 완전 탈바꿈입니다. 알에서 부화되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신기하게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진짜 신기해요. 용화되는 것도 그냥 용화가 아니에요.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용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실을 입에서 뽑아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자기 몸하고 붙여놓고는 고개를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번데기 모양으로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첫날 전용 단계를 봤잖아요. 그 다음 날 떼려가면 번데기 자체가 말랑말랑해요. 아직 전용이 다 안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껍데기가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되게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떼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한 그 용화대 안에 한 100마리, 200마리 들어가면 어느 놈이 먼저 되고 어느 놈이 나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져봐야 돼요. 무조건 떼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 살짝 터치해 보면은 한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그 느낌을 알거든요. 이게 어제 됐구나, 오늘 됐구나, 이거 한 3일 됐네. 그렇게 떼내는 거죠. 그냥 놔두면 거기서 우화돼 버리면 이제 얘는 그냥 날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쓰일 일이 없는데 우화됐잖아요. 날개 달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날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으로 쓰려면 꼭 번데기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으려면. 표본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갑충보다는 옛날에는 뭐 곤충 표본하면 거의 나비였어요. 최근에 와서 장수풍뎅이나 이런 갑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는 나비 그리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하늘소, 장소하늘소 이런 종류였죠. 갑충이 이 표본으로 나온 거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작년에 썼던 우화대인데요. 그걸 갖다가 딱딱한 재질로 이렇게 나비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따내가지고 말뚝을 받고 세워놓는데 세워놓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목공풀로 나비를 붙이는 거예요. 번데기 붙여놓고 저거는 행사 약 한 3일 전에 작업을 해요. 그 행사 당일을 갖다 꼽아놔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저 안에서 우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날개 도지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비가 날개 도지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쫙 펼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접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펼쳐지는데 그런 것도 애들이 돋보기 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기하니까. 밑에 보면은 이제 배추 흰나비가 날개 도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교실에다 놓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하진 못하고 조그만 방구 안에 거기다 모기장 한쪽으로는 모기장을 치고 번데기를 가지에다 붙여가지고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식물 있잖아요. 기주식물 거기다가 애벌레를 한 2마리 정도 붙여가지고 교실에 납품한 거예요. 저게 얼마에 납품됐냐면 4만 원에 납품된 거예요. 저거 세트에. 저런 형태로 쓰이고 있고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나비 구입하기 위해서 애벌레하고 번데기 이렇게 구입하는 그 비용이 나와요. 15,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35,000원, 4만 원 비싼 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 알이 붙어 있느냐, 애벌레가 붙어 있느냐, 번데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배추흰나비냐, 호랑나비냐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왜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그나마 사육이 쉬운 부분이에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꼬리명주나비나 왕나비 이런 것들은 이 애벌레들이 먹는 식물 때문에 진짜 사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왕나비나 꼬리명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그 식물들을 하고 있어요. 나비를 할 때는 식물부터 먼저 해야 돼. 식물 공부부터. 얘들을 어떻게 해야 잘 자라게 하는지. 무조건 막 거름지다가 잘 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농약을 치지 못하게 하니까. 농약 치면은 애벌레가 안 붙어요. 얘들도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이거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대부분 나비 사육하는 사람들의 그 농장에 가보면은 나비 사육장이 예를 들어서 약 한 20평이잖아요. 그러면 식물 기르는 하우스가 100평 정도 돼요. 5배 이상. 그만큼 식물 기르는 게 일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나비고.